김민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지워버린 듯한 존재였다. 넓고 현대적인 헤리티지 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그곳은 한때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의 현재 삶의 무대였다. 얼룩 하나 없는 새하얀 경비복은 그의 단단한 어깨에 걸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숲속처럼 깊고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그의 내면은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한 호수 같았다. 10년 전 저녁 후 그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살아왔다. 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은 그에게 일종의 안식처이자 동시에 과거를 잊기 위한 장벽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순찰을 위해 단지 내 공원을 향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훈련된 군인처럼 절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심했다.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언쟁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민준의 청각은 예민하게 그 소리를 포착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공원 한 구석 낡은 벤치 옆에서 3명의 젊은 남자가 1명의 나이든 여인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눈빛에는 불손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이 전형적인 사기꾼 무리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여인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빼앗으려는 듯 보였고 여인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가방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파르르 떨리는 손은 그녀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잠깐만 주시면 돼요. 한 남자가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가방을 잡아챘다. 다른 한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 남자는 민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첫 번째 남자가 여인의 가방을 완전히 잡아채려던 순간 민준의 손이 섬광처럼 뻗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크악!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민주는 마치 무술 고수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잡고 가볍게 밀쳤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당황한 두 번째 남자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민준은 몸을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그의 발이 두 번째 남자의 정강이를 스치듯 가격했다. 고통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충격에 남자는 휘청거렸다. 민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세 번째 남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다. 민준은 몇 걸음 만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어디 가려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세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그제야 민준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깨달았다. 그들은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민준은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여기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다음번엔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의 말 속에는 경고와 함께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세 남자는 눈치만 살피다 황급히 줄행랑을 쳤다.
그들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주는 여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인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온화하게 변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다시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여인의 손목에 닿았다. 낡고 빛바랜 은색 팔찌, 평범해 보이는 팔찌였지만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 팔찌를 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팔찌는 아주 오래전 그의 고참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강태호 상사가 항상 차고 다니던 팔찌와 너무나 흡사했다.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었다. 형태와 문양, 그리고 오랜 세월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태호 상사의 팔찌와 동일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저녁을 앞두고 태호 상사가 그에게 건넸던 마지막 말과 그의 밝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태호 상사는 언제나 묵묵하고 강인했지만 가끔씩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 팔찌는 태호 상사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던가.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 나이든 여인이 혹시...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강태호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여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잊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온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준을 응시했다. 여인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옅은 경계심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 이름을...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여인은 분명 강태호 상사의 어머니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군에서 강태호 상사님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혹시 상사님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일부러 자신의 전역 시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깊고 복잡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태호 상사와 닮은 굳건함이 배어 있었다. 태호. 여인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태호.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는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매일매일 아픔으로 다가왔을 이름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공원에는 다시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닿지 않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굽은 어깨를 보며 문득 자신이 태호 상사에게 진 빚이 있음을 상기했다. 태호 상사는 그에게 단순한 고참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웠던 군 생활 동안 그를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형 같았던 존재였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로든 희생되었다면, 그리고 그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면 민주는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인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자네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짧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래, 민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인은 민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태호와 함께 근무했다니. 정말 고맙다. 오랜만에 태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구나.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동시에 민준에게는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이 순간 민준은 자신이 단순히 노인을 도운 것을 넘어 잊혀진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인을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였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구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태호 상사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렁였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헤리티지 빌리지의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순찰을 돌 때도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강태호 상사의 어머니 이혜진 여사의 아파트 창문을 향하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혜진 여사에 대한 연민이 깊게 자리 잡았다. 그는 혜진 여사에게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몰랐다. 태호 상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모든 가르침과 보살핌에 대한 보답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약속대로 혜진 여사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네요.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혜진 여사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민준아 어서 와. 일부러 이런 걸 들고 올 필요 없는데. 혜진 여사는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깔끔하고 정갈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에 태호 상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췄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혜진 여사는 민준을 식탁에 앉히고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은 집밥 특유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많이 먹어라. 민준아, 태호가 살아있을 적에는 이렇게 밥상 차려줄 일이 많았는데. 혜진 여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에게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 친어머니의 온기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태호 상사는 그에게 형이자 아버지였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민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 여사는 조심스럽게 태호 상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가 태호와 함께 있었다고 했지.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은 그저 임무중 순직이라는 짧은 통보뿐이었다. 당시 민준은 군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 했기에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혜진 여사의 눈물을 보며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더욱 강하게 다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전역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셨고요. 민준은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단다. 태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아이였지. 특히 자네 이야기를 자주 했어. 민준이는 참 착하고 성실하다고, 군 생활이 힘들 텐데도 묵묵히 잘 해낸다고. 혜진 여사의 말에 민준은 놀랐다. 태호 상사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그는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혜진 여사는 태호 상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군에 입대하게 된 계기까지 소상히 들려주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 상사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강인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고 정의감이 투철한 청년이었다. 혜진 여사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따금 슬픔에 잠겼지만 민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작은 위안을 얻는 듯했다. 그런데 민준아, 혹시 태호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니?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걱정했던 일이라든지. 혜진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머리를 굴렸다. 그가 전역하기 전까지 태호 상사는 늘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었다.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사님께서 최근에 좀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히 여쭈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준은 사실대로 말했다. 혜진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그랬겠지.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아이였으니. 민준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다시 한번 흘긋 보았다. 어르신, 혹시 그 팔찌는 오래되신 건가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팔찌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혜진 여사는 팔찌를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 이 팔찌, 이건 태호 아버지가 태호에게 물려준 거야. 그리고 태호가 군에 있을 때 나에게 다시 준 거란다. 자기가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이걸 차고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혜진 여사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태호 상사의 팔찌가 맞았다. 이로써 혜진 여사가 태호 상사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혜진 여사에게 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어르신, 제가 태호 상사님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 여사는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그럴 필요까지는 괜히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만류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태호 상사님은 저에게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상사님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진 여사는 민준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아. 그녀의 눈물은 감사와 함께 오랜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혜진 여사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집을 나서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군 시절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분명 그들 중 일부는 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을 터였다. 그는 특히 정보통이 넓었던 이진우 병장과 박선영 하사를 떠올렸다. 진우는 현재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선영은 군을 전역하고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이병장님, 이게 누구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기가 넘쳤다. 오랜만이다. 진우야, 잘 지냈냐? 민준은 반가움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그럼요. 이병장님 덕분에 목숨 건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진우는 여전히 예의를 갖추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태호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할 이야기가 좀 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진우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중함을 느꼈는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이 병장님, 언제든 시간 맞춰서 연락주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은 진우의 흔쾌한 승낙에 안도했다. 다음으로 민준은 박선영 하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군 시절에도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다. 민준은 그녀가 언론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선영은 민준의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다. 어머, 김민준 상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살아계셨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이 가득했다. 민준은 선영의 반가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지냈냐?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영은 직감적으로 민준이 가벼운 안부 전화가 아님을 눈치챘다. 네, 상사님, 말씀하세요. 선영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민주는 태호 상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선영은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아, 강태호 상사님, 저도 그때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선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혹시 자세한 내용은 아는 것이 있나? 당시 정확히 어떤 임무였는지, 왜 순직 처리되었는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당시에도 여러 소문이 무성했어요. 임무 내용도 그렇고 순직 처리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군에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저도 당시에는 너무 어렸고 언론계의 발을 들여놓기 전이라 자세히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보겠습니다. 상사님. 강태호 상사님은 저에게도 존경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선영의 진심 어린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고맙다. 선영아, 연락 기다리겠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진 듯했다. 이제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일만 남았다. 그의 눈빛은 혜진 여사에게 약속했던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태호 상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가 될 것이었다. 민주는 혜진 여사에게 약속한 대로 강태호 상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직감과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의 삶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노모의 눈물, 그리고 존경했던 고참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잠자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가장 먼저 이진우를 만났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진우는 여전히 수다스러웠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읽었는지 이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래서 이 병장님, 무슨 일로 절 부르셨어요? 표정이 영 심각하신데요. 진우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민주는 태호 상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진우의 얼굴에서도 이내 비통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호 상사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들었는데 믿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강인하고 멋진 분이. 진우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그때 임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이었는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순직 처리되었는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병장님, 저희 같은 하사관들한테는 극비 임무라고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어요. 그냥 해외 파병 중, 임무 수행 중 순직기라고만 공지되었죠. 근데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고 아무도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는 보통의 순직 처리 과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네, 그냥 유품만 전달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가족들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는 말이 있었고요. 진우의 말에 민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혹시 그 임무에 관련된 다른 부대원들은 어떻게 되었지? 민준이 물었다. 그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당시 그 임무에 투입되었던 팀원들이 대부분 전역하거나 해외로 발령받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이상하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히
당시 팀장이었던 최우석 대위는 전역 후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석 대위, 민준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이름이었다. 그는 태호 상사와 각별한 사이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니. 그럼 최우석 대위의 연락처는 아는 것이 없나? 민준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여러 번 수소문해 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요. 진우에게서 더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시신 없는 순직과 관련 팀원들의 이상한 행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만으로도 수확이었다. 민주는 진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음 수순으로 박선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선영은 민준의 예상대로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연락을 받고는 한껏 진지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상사님, 강태호 상사님 사건에 대해 제가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선영은 민준을 보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말해보게.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강태호 상사님이 순직하신 작전은 블랙스타 작전이라고 불리는 극비 임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테러 조직 소탕 작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임무는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그 이름은 그가 군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주로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을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강태호 상사님 팀이 투입된 것은 그들이 개발 중인 기밀 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했거나 혹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됩니다. 선영은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럼 강태호 상사의 죽음은 그 블랙스타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것인가? 민준이 물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사님,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강태호 상사님의 순직 처리 시점과 거의 동시에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CEO인 한종수가 군 고위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업무 협의로 알려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한종수, 민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거대 기업의 CEO가 일개 군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니.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의미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품만 전달받았다고 하더군. 그리고 관련 팀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다. 민준이 진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덧붙였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팀장이었던 최우석 대위님은 전역 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론계에서도 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쪽에서 철저히 입막음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최우석 대위의 행방, 그리고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숨겨진 비리인가? 민준이 물었다. 네, 상사님, 특히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불법적인 사업과 그들이 강태호 상사님의 죽음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태호 상사님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기업과 권력의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거 그의 임무는 명확한 적과 싸우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태호 상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혜진 여사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선영은 민준에게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에 대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여기에는 기업의 재정 상태, 주요 임원들의 명단,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R&D 투자 명목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에 대한 내역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식이었다. 선영아, 고맙다. 큰 도움이 되었다. 민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상사님, 강태호 상사님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선영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준은 선영과 헤어진 후 곧장 혜진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을 줄 필요가 있었다. 어르신 태호 상사님의 죽음에 대해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진 여사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정말이니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 여사의 믿음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블랙스타 코퍼레이션과 한종수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련함을 활용하여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복수심이 아닌 차가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이혜진 여사의 슬픔, 그리고 강태호 상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거대한 그림자, 즉 블랙스타 코퍼레이션과 그 CEO 한종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태호 상사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진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진우는 현재 보안 시스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의 기술적 능력이 필요했다. 진우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이요. 거긴 보안이 엄청나게 삼엄한 곳인데요. 이 병장님, 최고 수준의 암호화 시스템과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해커나 침투 전문가도 뚫기 힘들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럼 더더욱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의 내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굳건한 의지를 느끼고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병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둘 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진우는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진우와 함께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민주는 특수부대 시절에 침투 및 정보 수집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외부 보안은 물론 내부에도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사설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중요한 자료가 보관된 서버실은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서버실은 3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병장님, 접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문인식 외에 홍채인식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매 10분마다 보안 코드가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침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서버실 도면을 꼼꼼히 살폈다. 내부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군. 아니면 누군가를 포섭해야 한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은 박선영에게 연락하여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내부의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선영아,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내부에서 한종수를 견제하거나 혹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민준이 물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확실히 한종수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임원들이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특히 재무 담당 이사인 강준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가 한종수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강준호, 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의 약점을 찾거나 혹은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준이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제가 언론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동원해서 강준호 이사에 대한 정보를 캐보겠습니다. 선영은 민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며칠 후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사님, 강준호 이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최근 심각한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종수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도박빚과 아들의 병이라.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준호는 한종수의 오른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강준호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준호가 자주 드나드는 고급 카지노 주변에서 그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린 시각, 강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카지노를 나섰다. 민주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준호 이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시죠? 강준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강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강준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 아들의 치료비, 그리고 당신의 도박비, 한종수가 당신을 어떻게 쥐고 흔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준을 따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강준호는 체념한 듯 물었다. 강태호 상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
그리고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에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민주는 제안했다. 강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종수는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절 죽이려 들겠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치료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한종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는 강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강준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 그는 한종수의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강준호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한종수의 모든 비리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한종수가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지문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그 지문 정보가 담긴 USB를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이 USB 안에 한종수의 지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서버실에 접근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강준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의 안전을 약속했다. 민주는 진우와 함께 강준호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종수의 지문 정보와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침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우는 USB 안에 있는 지문 정보를 복제하여 민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장비를 제작했다. 이거면 이 병장님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는 게 문제죠. 진우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나올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한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본사에 침투하는 날, 민주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그는 건물 내부의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건물 환기구를 통해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뚫고 침투했다. 그의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서버실에 도착한 민주는 강준호에게서 받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한종수의 지문 정보를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철통 같던 보안문이 열렸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서버실 안은 거대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서버들이 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민주는 진우에게서 받은 정보에 따라 특정 서버에 접근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USB를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태호 상사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자료,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내역, 그리고 한종수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는 동안 민주는 주변을 살폈다. 서버실 한쪽 구석에 잠겨있는 작은 금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직감이 그 금고 안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능숙하게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강태호 지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태호 상사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태호 상사가 블랙스타 작전에 투입되기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작전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모든 것은 한종수의 지시였고 우리는 이용당했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 일기장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서버실의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침투가 발각된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USB를 뽑고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젠장 민준은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문 밖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재빨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그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서버실의 경보음이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김민준은 손에 쥔 USB와 강태호 상사의 일기장을 품에 단단히 안고 서버실을 뛰쳐나왔다. 복도에는 이미 무장한 경비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고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당장 항복해. 한 경비원이 소리쳤다. 민준은 그들을 무시하고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 같았다. 경비원들은 예상치 못한 민준의 속도와 민첩성에 당황했다. 민준은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그들은 민준을 죽일 기세였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계단을 질주했다. 그의 과거 특수부대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계단을 몇 층 내려가지 않아 또 다른 경비원들과 맞닥뜨렸다. 그들은 계단 통로를 막고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돌진했다. 그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흘려내며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한 경비원이 휘두른 진압봉이 그의 머리를 향했지만 민준은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민준의 팔에 잡혀 단숨에 제압당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무정의를 빼앗아 박살냈다. 민준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여주었던 절제된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곳은 생사가 걸린 전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게 타올랐고 그의 몸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최대한 살상을 피하려 했지만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민준의 전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보안팀은 단순히 사설 경비원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들처럼 보였다. 민준이 15층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비상계단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민준은 통로가 막히자 잠시 멈춰섰다. 그때 웅장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민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그 목소리는 바로 한종수였다. 한종수는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을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경비원으로 여겼다. 겨우 경비원 주제에 여기까지 올 줄이야. 대단한 끈기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민준은 한종수의 목소리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탈출구를 찾았다. 비상계단 바로 옆에 위치한 고층 빌딩의 유리창. 그는 주저없이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경비원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청소용 곤돌레 정확히 착지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곤돌라의 조작 패널을 잡아당겨 곤돌라를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종수는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다. 저 자식 당장 잡아 어떻게든 잡아내. 한종수는 광분하며 소리쳤다. 그는 민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비리 자료가 넘어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보안팀은 곧바로 움직였다. 그들은 드론과 저격수를 동원하여 민준을 추격했다. 민준은 곤돌라를 타고 하강하면서도 주변의 위협을 주시했다. 저격수의 총탄이 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곤돌라가 흔들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총탄을 피하고 동시에 곤돌라를 조작하여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때 민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병장님 이쪽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물 아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진우가 무정의로 소리쳤다. 진우는 민준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착지할 만한 위치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다. 민준은 곤돌라에서 뛰어내려 정확하게 진우의 차량 지붕에 착지했다. 출발해 민준이 소리쳤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엑셀을 밟아 차량을 질주하게 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경비 차량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살피며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진우에게 방향을 지시하며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이병장님, 무사하십니까? 진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다. 자료는 확보했다. 민준은 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USB를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진우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놀라움이 교차했다. 이게 정말 강태호 상사님 일기장입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진실이 여기 담겨 있을 것이다. 추격전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민준의 지시와 진우의 능숙한 운전 실력이 어우러져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민준이 과거 특수부대 시절에 비상연락망으로 사용했던 비밀 아지트 중 한 곳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USB에 담긴 자료들을 노트북에 연결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료는 방대하고 복잡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었지만 진우의 기술력으로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그 속에는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이 추진했던 블랙스타 프로젝트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 인체 실험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대한 끔찍한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강태호 상사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한종수에 의해 제거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민준의 눈길을 끈 것은 한종수와 군 고위 인사들 간의 은밀한 거래 기록이었다. 한종수는 군의 비리를 약점 잡아 그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불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강태호 상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려다 제거당했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태호 상사가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죽음은 순직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태호 상사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혜진 여사의 슬픔에 잠긴 눈동자가 아른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혜진 여사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일 터였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한종수를 단죄하는 것이 태호 상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병장님, 진우가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론의 힘이 필요했다. 박선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기자였다. 선영이에게 연락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준다. 그녀라면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할 겁니다. 상사님, 한종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민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한종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혜진 여사와 태호 상사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서버실에서 탈출한 김민주는 폐공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다. 강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데이터들은 한종수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불법적인 생화학 무기 개발, 군 고위층과의 유착, 그리고 태호 상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 아래 감춰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는 즉시 박선영에게 연락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이었지만 선영은 민준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을 느꼈는지 즉시 사무실로 향했다. 민준은 선영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 USB와 태호 상사의 일기장을 받아든 선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일렁였다. 상사님,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했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은 처음이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선영이 너에게도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민주는 경고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저는 이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강태호 상사님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선영은 즉시 자신이 속한 언론사 정의일보란의 편집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거대 기업과 군의 유착, 그리고 생화학 무기 개발이라는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폭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영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특히 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데이터들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정의일보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 취재팀을 꾸렸다. 한편 민준의 침투 사실과 자료 유출을 알게 된 한종수는 광분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민준 그 자식,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당장 그를 찾아내. 그리고 모든 자료를 회수해와 필요하다면 죽여도 좋다. 한종수는 자신의 그림자 세력, 즉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들을 총동원하여
민준과 자료의 행방을 쫓게 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언론과 경찰 조직 내부에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하여 정의일보의 취재를 방해하고 민준을 국가 기밀 유출범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민준은 선영에게 자료를 넘긴 후에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진우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종수의 방역을 기다렸다. 그들은 폐공장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다. 며칠 후 정의일보의 첫 보도가 나왔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불법적인 사업과 강태호 상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종수는 즉시 모든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의일보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강력한 방역에 많은 언론사들이 침묵했다. 하지만 정의일보는 굴하지 않았다. 선영은 추가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공개하며 한종수를 압박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민준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종수가 자신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강준호에게 연락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의 아들의 치료도 약속대로 진행했다. 강준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한종수는 민준을 잡기 위해 특수 용병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민준의 과거를 조사하여 그의 약점과 습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기에 그들은 좀처럼 민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한종수는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이혜진 여사를 노렸다. 민준은 혜진 여사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진우가 설치한 감시 장비에서 혜진 여사의 아파트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지체 없이 혜진 여사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용병들이 혜진 여사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 하고 있었다. 손대지 마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같았다. 용병들은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첫 번째 용병의 총을 쳐내고 그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두 번째 용병은 칼을 휘둘렀지만 민준은 몸을 비틀어 피하고 그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세 번째 용병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그의 총을 빼앗아 공중으로 발포했다. 총성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용병들은 민준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황했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한 경비원으로 생각했던 것을 후회했다. 민준은 거침없이 용병들을 제압하며 혜진 여사의 아파트 문을 지켰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한종수가 경찰을 조작하여 민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혜진 여사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물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그녀는 민준의 굳건한 모습에 안도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다. 민준은 더 이상 혜진 여사 곁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혜진 여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진우와 합류하여 은신처로 돌아왔다. 한종수가 혜진 여사를 노렸다는 사실에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종수, 그 자식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최종 대결을 준비할 때였다. 그는 선영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폭로할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한종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준의 메시지는 한종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한종수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김민준, 네가 감히... 쉿. 민준은 진우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한종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그의 권력과 명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주요 임원들이 모이는 정기 이사회 회의였다. 한종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 할 터였다. 민주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한종수의 가면을 벗겨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는 강태호 상사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마지막 불꽃이었다. 김민주는 한종수의 악행을 최종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정기 이사회 회의를 노리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한종수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자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민주는 이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한종수의 가면을 벗겨낼 계획이었다. 그의 손에는 강태호 상사의 일기장과 함께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리 자료가 담긴 USB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이진우는 회의장 내부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분석하고 민준이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다. 박선영은 정의일보 특별 취재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민준의 신호를 받는 즉시 그들은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특종 기사를 터뜨릴 예정이었다. 언론의 힘이 한종수의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었다. 회의 당일 블랙스타 코퍼레이션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종수를 비롯한 주요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종수의 권력 아래 굴복하거나 그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한종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회의실 건물 내부에 침투해 있었다. 그는 폐공장에서 진우와 함께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경로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 같았다. 감시 카메라는 물론 회의실 주변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의 눈을 모두 피했다. 민주는 건물의 환기 통로를 통해 회의실 천장 위로 침투했다. 그는 천장의 작은 틈새로 회의실 내부를 내려다보았다. 한종수의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회의실 내부의 모든 화면이 꺼지고 정전이 일어났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한종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당장 복구해. 그러나 복구는 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스크린에 강태호 상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술렁거렸다. 안녕하십니까? 한종수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천장 위에서 회의실 내부의 마이크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송출하고 있었다. 한종수는 경악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누구냐, 당장 내려와.
그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강태호 상사의 동료였으며 당신이 묻으려 했던 진실을 파헤치러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호 상사의 순직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에 감춰졌던 그의 실제 죽음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 블랙스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 한종수가 군 고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일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한종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분노로 이글거렸다. 저 자식을 당장 잡아 당장 죽여버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경비원들은 천장으로 총을 겨누었지만 민주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다. 민주는 천장에서 내려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호 상사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한종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를 경비원으로 무시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민준에게서 거대한 위협을 느꼈다. 한종수, 당신은 강태호 상사를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 당신의 탐욕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야. 이제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박선영을 비롯한 정의일보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회의실 내부의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동시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 한종수와 그의 경비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선영은 미리 언론과 사법당국에 모든 증거를 넘겨준 상태였다. 한종수의 방역과 언론 탄압을 예상한 민준과 선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한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과 선영, 그리고 자신을 체포하는 특공대원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도했다. 한종수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한종수가 체포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오랜 수건을 이룬 자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태호 상사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종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블랙스타 코퍼레이션은 해체되었고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태호 상사의 죽음은 순직이 아닌 영웅적인 희생으로 재평가되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국가적인 추모 행사까지 열렸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민준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어둠 속의 영웅이라 불렀지만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혜진 여사는 민준의 아파트에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태호가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어. 너는 태호의 또 다른 모습 같구나. 혜진 여사는 민준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평범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반려자가 함께했다. 민주는 주례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그 순간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다. 민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다름 아닌 이혜진 여사였다. 여사는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이겨낸 지혜와 평온함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혜진 여사를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고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이었고 따뜻한 위안이었으며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혜진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우리 태호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은 민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또 다른 익숙한 얼굴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다. 이진우와 박선영이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이제 민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던 전우이자 새로운 가족이었다. 민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며 정의가 승리한 후에 찾아온 평화로운 종장이었다. 10년 전 저녁 후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의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때의 고참이 남긴 사랑과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후 10년 내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때의 고참이었다는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극을 넘어 잊혀진 인연의 소중함과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